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으신가요? 딱히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명품을 두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특별히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괜히 내가 먼저 자세를 고쳐 앉게 돼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죠. 스펙도 나쁘지 않고 말도 잘하는데 5분만 같이 있으면 왠지 피곤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눈빛, 거절 한마디에 무너지는 표정,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치는 습관, 그 불안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이 두 사람의 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오해하세요. 나를 사랑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처럼 따뜻하고 폭신한 감정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닙니다. 태도이고 습관이고 매일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이 일상에서 정확히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자존감이 실제 상태가 어디쯤 있는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를 반복하게 되니까요. 첫째, 칭찬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냅니다. 오늘 발표 정말 잘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순간이 불편합니다. 아, 별로였는데요. 제가 워낙 준비를 못해서요. 다들 잘하셨잖아요. 손사래를 치거나 칭찬을 빠르게 돌려보내거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정보 거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에 저장된 자기 이미지가 낮을수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긍정 신호가 오히려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높게 보는 건 아닐까? 나중에 실망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마치 구형 폴더폰의 4K 영상을 재생하려는 것처럼 내부 용량이 버티질 못하고 튕겨버리는 겁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꽤 공들였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칭찬을 그대로 받아내는 내면의 그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칭찬을 거부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받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칭찬을 평가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그 한마디에 자기 존재 전체를 맡기지 않아요. 오늘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칭찬받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균형감이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타인의 좋은 말에 어색하게 무너지는 사람은 아직 자기 안에 자기 기준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내는 사람은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감각으로 자신을 지탱합니다. 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잠깐 침묵이 흘렀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침묵을 위협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저 사람이 나를 지루하게 느끼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 허겁지겁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는 말, 억지 농담, 꺼내지 않아도 될 자기 고백까지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의 편도체는 사회적 침묵조차 위협 신호로 처리합니다. 경보기 민감도가 너무 높게 설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이 채우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감이 말의 양으로 증명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는 충분히 여기 있습니다. 이 확신이 침묵을 위협이 아닌 그냥 침묵으로 만듭니다. 사실 침묵을 견딘다는 건 단순히 말수가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화가 멈췄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즉시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상대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내적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말을 채우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말은 전달을 위해 필요할 때만 쓰고 그 외의 순간에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압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셋, 노를 말할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 좀 도와줄 수 있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질문 하나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도 진짜 가고 싶은데 그날 선약이 있긴 한데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 오전엔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죄책감 협상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번엔 어렵겠다. 다음엔 꼭 도울게. 이게 끝입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건 사실 내 거절이 당신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를 타인에게 검증받으려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변호인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노는 문장이지 사과문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변명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일 때가 많습니다. 거절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볼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이유가 많아지고
끝내는 내 의사보다 상대의 반응이 더 커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장면에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의 요청은 존중하지만 내 가능성과 한계는 내가 정합니다. 그 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오래갑니다. 모든 부탁에 다 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 안에서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실 겁니다. 아, 나는 저런 거 잘 못하는데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착한 것, 겸손한 것, 배려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착각이 유지되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넷, 타인의 기분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가 오늘따라 갑자기 차갑게 대합니다. 카톡 답장도 늦고 표정도 어둡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동으로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지난 대화를 처음부터 되돌려봅니다. 어떤 말이 상처를 줬는지, 어떤 행동이 불편하게 했는지, 그 사람이 그냥 잠을 못 잔 것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내 머릿속에선 이미 범인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려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처벌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오늘 좀 힘든가 보네. 뭔가 있겠지. 공감은 하되 감정이 소유권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성숙한 공감의 방식입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이 나를 흔들 수는 없어요. 이 차이는 관계의 질까지 바꿉니다. 모든 분위기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늘 긴장합니다. 반면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되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합니다. 공감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킨 채로 상대를 보는 능력입니다. 다섯, 비교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쟤는 벌써 집 샀다던데 너는 어때? 이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괜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꾸만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반면 그래 잘 됐네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 기준표에서 찾습니다. 그 기준표에 나보다 앞선 항목이 등장하는 순간 내 점수가 깎입니다. 삶이 매 순간 타인의 성취에 의해 재평가되는 셈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부 기준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봅니다. 타인의 레이스는 타인이 트랙에서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내 레이스와 같은 선에서 시작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비교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조건을 같은 자로 재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의미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결과를 보고 자신을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만 씁니다. 저 사람은 저 길을 갔구나. 나는 내 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판단이 아니라 정보로 바꾸는 겁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부러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부러움이 자책으로 번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여섯, 실수했을 때 자책 대신 복귀를 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망쳤습니다.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책 나는 왜 이래? 진짜 못났어. 이럴 줄 알았다. 복귀 이번엔 이 부분이 문제였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겉보기엔 비슷한 반성처럼 보이지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책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고 복귀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수를 내 행동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내 존재의 문제로 연결합니다. 이번 실수가 나라는 사람 전체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다음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자비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가혹할수록 다음 수행 능력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채찍이 더 강하다고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잘 다루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더 오래 갑니다. 복귀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애정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는 사람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한 장면을 직시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는 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구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받아낼 줄 아는 것, 칭찬도 침묵도 거절도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것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둘째, 분리할 줄 아는 것, 타인의 감정, 타인의 기준, 타인의 레이스, 공감은 하되 내 것과 뒤섞지 않는 능력입니다. 셋째,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 실수를 공격이 아닌 분석이 쓰는 능력입니다. 이 3가지가 잘 안 되는 분들,
지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경우에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는 자존감이 별로 없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존감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이후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닥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사고방식을 구축해 나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존감을 더 높이는 방법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6가지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어렵다 싶은 것 하나를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며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시면 다음 영상을 제일 먼저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